주간 꾸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토요일 새벽에 바르셀로나와 마요르카 경기가 펼쳐졌는데 화요일이 돼서야 주간 꾸레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일 새벽, 수요일 새벽에 바르셀로나는 나폴리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펼치죠. 1차전이 1대1 무승부이기 때문에 2차전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경기 이후에도 주간 꾸레를 만들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간 꾸레는 마요르카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라민 야말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리가 28라운드에서 마요르카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누구? 라민 야말! 누구? 라민 야말! 누구? 야말 라민 야말! 네, 라민 야말의 엄청난 왼발 슈팅에 의한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라민 야말은 이 경기에서 엄청났죠. 골대를 맞추는 슈팅도 있었고 결승골도 넣었으니까요. 일단 바르셀로나는 주중에 펼쳐지는 나폴리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또 많이 겪었고요. 프랭키 도용과 페드리가 부상인 가운데서 미드필드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관심이 있었는데 하피냐를 오른쪽 메잘라를 기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피냐가 전반전 가벼운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가 됐고 페르민 로페스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하피냐의 부상이 크지 않다고 하니까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 경기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히려 한 골에 멈춘 게 아쉽죠. 김도환 선수가 PK를 놓치는 장면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XG값에서 2.02, 0.58이었고요. 점유율은 63%대 37%. 슈팅은 바르셀로나가 20개나 시도를 했고 6개나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 한 골에 멈췄습니다. 그만큼 아쉬움이 컸다는 거예요. 일단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자, 이 경기가 테어 슈테겐의 바르셀로나 소속 400번째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골키퍼가 테어 슈테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테어 슈테겐의 활약은 눈부시니까요. 그리고 테어 슈테겐은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리가 28라운드를 잠깐 정리할게요. 레알 마드리드가 셀타비고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로나와 바르셀로나가 2위 경쟁을 하고 있죠. 지로나와 바르셀로나의 승점 차는 1점 차입니다. 지로나와 바르셀로나의 생각은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할 생각입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3위인데 3위까지가 승점 6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4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5위가 빌바오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8라운드에서 카디스에게 패배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카디스전 패배 다음 경기가 인테르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고요. 그 다음 리그 경기가 바로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빌바오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위를 장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위 바르셀로나하고의 승점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승점 차는 늘어났고요. 빌바오하고의 승점 차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향후 행보가 라리가를 보는 재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차비 감독이 비아레알전 대패 이후에 이번 시즌까지만 바르셀로나를 이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8경기 무패니까요. 일단 다가오는 나폴리전, 그 다음에 주말에 펼쳐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이 두 경기를 잡으면 탄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끝까지 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해야 됩니다. 물론 1위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차가 8점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꾸레들 입장에서는 마요르카 경기가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비가 장기 부상인 가운데 프랭키 도용과 페드리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3미드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나폴리전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려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미들에는 하피냐, 크리스텐센, 긴도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전방은 레반도프스키가 아니라 마르크 기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하피냐를 오른쪽 메잘라로 쓰는 경기가 적지 않았죠. 사실 이 경기는 4-3-3이라기보다는 4-2-3-1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긴도안이 프랭키 도용의 롤, 즉 밑으로 내려가서 1차 빌더 관여를 상당히 많이 했으니까요.
그 대신 하피냐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 칸셀로가 올라오면서 펠릭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갔죠. 아쉬운 점은 마르크 기우가 최전방을 책임졌지만 무게감이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마르크 기우가 올 시즌에 A팀뿐만이 아니라 뭐 B팀에서도 골을 많이 넣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보다는 교체가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비토르 호키 선수를 최전방에 두는 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토르 호키는 이 경기에서 62분에 주앙 펠리스 대신에 교체 출전하는 모습은 있었죠. 주앙 펠리스와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비 사이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공을 받고 신속하게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하피냐는 오른쪽 메잘라로 기용되는 게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기용되더라도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여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게 낯설지는 않죠. 거기다가 하피냐는 전반 21분에 페널티킥을 얻어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김도환 선수가 실축하면서 골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이 점이 아쉬웠죠. 김도환의 PK가 골로 연결됐다면 이 경기는 더욱더 수월하게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다 또 아쉬운 점은 하피냐가 전반 37분에 부상으로 페르민과 교체가 됐다는 점입니다. 하피냐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니까요.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전 조금 더 보고 싶었었거든요. 결국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죠. 레반도프스키와 빅토르 호키가 연달아 투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라민 야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라민 야말 선수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왼발로 감아차는 슈팅, 이것이 골대를 한번 강타했고요. 그리고 73분에 결승골로 연결이 됩니다. 라민 야말의 슈팅이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골로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는 오리올 로메오를 투입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깼고 결국 이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쿠바르치를 너무나 잘해줬죠. 사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계속 앞쪽부터 압박하고 상대의 공격을 눌러주면서 볼 소유권을 가져오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개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쪽에 부담이 컸던 장면이 그렇게는 많지 않았지만, 쿠바르시가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에 등장을 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죠.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마르크 기우의 활약이 좀 아쉽긴 했지만 라민 야말과 쿠바르시, 라마시아 출신의 어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또다시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라민 야말은 공격 쪽에서의 상징적인 존재, 쿠바르시는 수비 쪽에서 새로운 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이 됐습니다. 경기 후 차비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는 수비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 3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치르는 동안 상대 팀들은 거의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긍정적이다. 즉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요일 경기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 나폴리전 이야기하는 거죠. 팀은 폼을 찾았고 경쟁력 있는 축구를 하고 있다. 글쎄요.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공격의 파괴력은 여전히 미지수거든요. 헤타페전에서 4골을 넣긴 했는데 그 이후에 빌바오전, 무득점, 마요르카전 1골, 득점력을 더 향상시킬 필요성은 있죠. 물론 지금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차비 감독도 고심이 많겠지만은 일단 팀의 득점력을 올려놔야 됩니다. 리그에서도 라이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금 리그에서의 분위기, 계속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승점 차가 8점 차지만 언젠가 레알 마드리드가 한두 번은 실수한다. 그때 우리는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추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을 부분은 바르셀로나의 산미들이죠. 왜냐하면은 가비, 페드리, 도용이 없는데 과연 미드필드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는 긴도안, 텐센, 하피냐로 나온 거죠. 긴도안이 빌드업을 도우면서 공격 가담하는 모습은 이제 도용의 롤을 소화한다고 보면 되겠고, 하피냐는 미드필드 라인과 공격 라인을 연결하는 역할, 즉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종적인 움직임과 횡적인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득점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피냐가 37분 뛰면서 PK를 한 차례 얻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날카로운 슈팅도 보여줬기 때문에 하피냐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텐센의 높은 수비 기여도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면서 바르셀로나의 실점률이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7경기에서 6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라리가 3경기는 무실점이고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1.45골을 실점하다가 0.85골 실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기 전 7경기에서는 36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했고, 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7경기에서는 20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했고 6실점밖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텐센이 저 위치에서 부스케츠처럼 돌아서고 앞으로 볼을 연결해주면 너무나 좋죠. 그러면은 긴도안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역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텐센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것은 그만큼 수비 쪽에서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주인공 라민 야말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야말 나의 야말 라민 야말.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결승골 한 골을 넣었습니다. 야, 라민 야말 얘기하니까 평식이 짖고 난리 났습니다. 그만큼 흥분되는 선수죠.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생인데 16살인데 이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고요? 와, 미치죠. 송영주 미치고요. 평식이 미치고요. 우리 지금 난립니다. 이 경기 기록 보면은 볼터치 72회, 그리고 슈팅 2회인데 하나는 골대 강타했고요. 하나는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슈팅 2개가 정말 위력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패스 48회 시도에서 41회 성공했고요. 드리블은 8번 시도해서 2번 성공을 했는데 드리블을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넓게 펼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드리블을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아마 차비 감독이 전술적으로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로채기 2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공식 기록 보세요. 공식 37경기에서 6골 7개 도움. 잘한다. 이 선수가 16세예요. 내가 결혼만 빨리 했어도 라민 야말 같은 아들이 있다니까. 진짜 어린 선수예요. 그런데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6골 7개 도움, 그리고 라리가 27경기에서 4골 6개 도움, 여기다 피지컬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키는 2cm 더 컸고요. 근육량은 7kg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라민 야말은 보면 볼수록 아니 좋아할 수가 없어. 사랑스럽습니다. 라민 야말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라리가 역사상 17세 생일 이전에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이 기록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민 야말은 너무 어린 나이에 등장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차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 시대를 장식할 선수라고 얘기했는데 메시하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의 향기가 약간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라민 야말을 위해서는 다른 선수하고 비교하는 건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니고 마르티네스도 차별화된 선수다. 이미 이 선수는 독특하고 그만큼의 클래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죠. 저는 라민 야말이 대물이라고 생각하고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라민 야말의 신화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라민 야말의 신화가 시작되는 것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가 데뷔하고 메시가 출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감정, 그거를 여러분은 라민 야말을 보면서 느끼실 겁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관리를 잘해줘야죠. 안수파티, 페드리, 가비, 이 뛰어난 선수들 부상으로 성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부상으로 계속해서 전력에서 이탈하는 장면이 나왔으니까요. 바르셀로나가 혹사시키지 않고 관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일정을 보면은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많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나폴리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펼쳐지죠. 그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4월에 8강전 치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를 펼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 패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홈에서는 강한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라스팔마스가 최근에 주춤하다고 할지라도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피미엔타 감독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한다면 8강 1차전 치르고
카디스 원정 경기 치르고 그리고 8강 2차전을 치른 다음에 엘 클라시코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4월까지 바르셀로나는 쉬운 경기가 없어요. 카디스전 쉬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카디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잡았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후안미 영입하면서 득점력이 향상됐고요.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디스 원정 경기도 쉬운 경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치르고 엘 클라시코를 치른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8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 클라시코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나폴리를 꺾고 16강 갔을 때 얘기입니다. 아, 챔피언스리그 8강 가고 싶다. 가야 한다. 아, 절실히 간절히 원한다. 라민 야말 부탁해. 아버지 뻘 돼서 아들 뻘인 너에게 부탁하다니 내가 창피하다 진짜. 근데 지금 이 순간 네 폼이 제일 좋아. 왼발 슈팅으로 한번 보여줘.